쌍스러운 장사치 집안 너무 역겨워.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네. 새하얀 진주 목걸이를 걸친 시어머니가 명절날 저희 친정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으며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시는 걸 본 순간 저는 그동안 매달 300만 원씩 시어머니 통장에 꽂아드렸던 생활비를 그 자리에서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94통이나 찍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5년간 이용당한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지원, 올해 35입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몸을 가진 여자죠. 아버지가 30년 넘게 지켜온 수산 도매 좌판을 저는 어엿한 식자재 유통회사로 키워냈습니다. 전국 대형 식당 200여 곳에 생선과 육류를 공급하고 직원 40명의 월급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죠. 성격은 딱 하나로 요약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준 만큼 계산하는 사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사람이 돈 앞에서 흐트러지면 다 잃는 거다. 계산 확실히 해라. 저는 그 말씀을 뼈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장화를 신고 얼음 위에 서 계셨죠.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갈치를 손질하고 그 돈으로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저에게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두 분입니다. 그 누구도 두 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5년 전 봄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하도 좋은 사람이라며 소개해준 남자가 이민수였죠. 32, 대기업 기획팀 사원이라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민수는 조용히 웃으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원 씨, 나 참 복받은 놈인가 봐요. 새벽같이 일어나 땀 흘려 일하시는 장모님, 장인어른, 내 친부모님처럼 존경하며 모실 겁니다. 이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시장 바닥에서 만나는 남자들과 다른 그 차분함에 마음이 흔들렸죠. 민수 씨, 우리 집 생선 팔아요. 내 몸에서도 매일 비린내 나고 시장 바닥에서 구르다 보니 말투도 드센데 정말 나 같은 왈가닥도 괜찮아요? 이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에이, 무슨 섭섭한 소리를 그렇게 예쁘게 해요? 우리 지원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업가인데. 나야 허우대만 멀쩡한 펜대나 굴리는 놈이지. 진짜 알짜배기 사장님은 우리 지원 씨잖아요. 냄새요? 내 코엔 세상에서 제일 향긋한 꽃향기구만. 그 말에 저는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반년 만에 저희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상견례 자리가 잡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장화를 벗고 곱게 한복을 입으셨죠. 아버지는 이발소에 들러 머리를 다듬으시고 새 구두를 신으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그 모습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호텔 한정식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곱게 빗어넘긴 머리에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턱을 살짝 치켜든 자세였죠. 아버지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어른. 귀한 아드님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 윤정호라고 합니다. 허허.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아, 예. 서 계시지 말고 대충 앉으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참말로 뵙고 싶었습니다. 인물이 어찌 이리 고우십니까? 우리 지원이가 대개 민수 씨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길래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수건으로 자기 손을 닦으며 입술을 살짝 비틀었죠. 아, 예. 됐고요. 그나저나 두 분은 밖에서 무슨 험한 일을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뭘 파신다고요? 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 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도매 장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생선 떼어다 파는 일이지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순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어머머 세상에나. 노량진에서 생선 대가리 치고 내장 파내는 아휴 그 생선 장수요. 어쩐지 들어오실 때부터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니.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저는 식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0년 넘게 그 장사로 저 키워내셨습니다. 남한테 부끄러운 짓 한 번 안 하고 떳떳하게 살아오셨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입꼬리만 올렸습니다. 아이고, 누가 도둑질했대? 생선 장수를 생선 장수라 부르는데 뭘 그리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예의범절이라고는 하나도 못 배웠네.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교육자 집안이야. 시아버님이 꼿꼿한 교장 선생님이셨다고. 어휴,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하지. 이민수는 그저 물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민수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죠. 민수 씨,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님 말씀 좀 말려봐. 이민수가 그제야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에이, 엄마 첫날인데 둥글둥글하게 좀 넘어가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왜 그래, 진짜.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야야, 시끄럽다. 어미가 사실을 말하는데 네가 왜 나서? 어이구, 벌써부터 치마폭에 쌓여가지고는 쯧쯧. 장사꾼 딸이라 그런지 기가 아주 펄펄 살았네. 식사 자리는 그렇게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죠. 저는 그날 밤 이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실망이야. 어머님이 아무리 옛날 분이셔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부모님 면전에 대고 그렇게 사람을 대놓고 깔아뭉갤 수가 있어? 이민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유, 지원아. 우리 엄마가 늙어서 노인네 꼬장 부리는 거야. 속은 안 그래. 내가 중간에서 다 잘할 테니까 네가 이번 한 번만 꾹 참고 넘어가 주라. 응? 사랑해, 지원아. 한 번만 참아줘. 참아달라. 그 말이 앞으로 5년을 지배할 주문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시가 근처 한정식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로 예약을 잡은 이유는 단 하나였죠. 더 이상 시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며 상 차리는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새 양복을 차려입으셨고 어머니는 연분홍 저고리를 곱게 다려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식당 로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치고 만 겁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함께 있었고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3개나 들려 있었죠. 어머머, 이게 누구야? 웬 식당 로비에 시장통 사람들이 있나 했더니 사돈어른 아니슈?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으며 입가에 웃음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도 오셨네요.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억지로 인사를 건네자 시어머니가 코를 킁킁거리며 뒤로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예, 지원아. 사부인한테서 웬 썩은 젓갈 냄새가 이렇게 코를 찌른다니? 며칠 묵은 생선 비린내가
아주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밥맛 떨어지게 시리.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죠. 어머니, 도대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무슨 악담을 그렇게 쏟아내시는 거예요? 당장 사과하세요.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시누이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머, 이것 봐라. 시어미 잡아먹으려고 눈 뒤집는 것 좀 보소. 예, 지영아, 내가 뭐 거짓말했니? 코가 막히지 않고서야 이 구역질 나는 비린내를 모를 수가 있니?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뼈대 없는 쌍스러운 장사치 집안이랑 엮여서 이 꼴을 당하는지 아주 역겨워 죽겠네. 시누이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시는 그 순간 제 안에서 5년간 쌓아온 무언가가 우지끈 부러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죠. 당신 지금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짓거렸어? 다시 한번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똑같이 읊어봐.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저 미친년 좀 보게. 이제 아주 막 나가자는 거냐?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내년이 지금 삿대질을 해? 장사치 밑에서 굴러먹다 와서 예의범절을 밥 말아 처먹었구나. 그때 이민수가 뒤늦게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이민수가 제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죠. 야, 윤지원, 너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무릎 꿇고 빌지 못해? 사람들 쳐다보잖아. 창피하게 진짜. 저는 이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손 안 나? 창피해? 자기 마누라, 자기 장인 장모가 개무시를 당하는데 사람들 눈치나 보는 쪼다 같은 새끼야.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턱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그 더러운 손목 놔버려라. 어휴, 저 쌍스러운 성깔머리하고는.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천한 것들은 구제해줘봤자 결국 재버릇게 못 준다니까. 너 오늘 당장 짐 싸서 내 집구석으로 굴러가라. 저는 로비 한가운데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 2장을 꺼내 들었죠. 하나는 시어머니가 5년째 긁고 다니는 백화점 카드였고 다른 하나는 시가 생활비 자동이체가 걸린 통장의 체크카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열어 은행 앱을 눌렀습니다. 그래요. 짐은 쌀 건데 그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어머님, 2눈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누르자 확인 알림이 울렸죠. 카드 사용 정지 신청도 그 자리에서 처리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이 쌍스러운 며느리가 갖다 바치던 생활비 300만 원. 오늘부로 완전히 끝입니다. 어머님이 제 돈으로 펑펑 긁어대던 그 잘난 백화점 VIP 카드도 지금 이 순간 싹 다 정지시켰어요. 이제 10원짜리 한 장 구경할 생각 마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멋이 어쩌고 어째?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그 정지 안 풀어? 어디 감히 시어미 돈줄을 쥐고 흔들어. 제가 이민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민수가 눈을 피하며 뒷걸음질을 쳤죠. 이민수, 넌 당장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나 받아와. 내 도장 쾅 찍어줄 테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넌 끝이고 너희 집구석 식구들도 다 남이야. 알았어? 이민수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지원아. 왜 이래 갑자기.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말실수하신 거야. 돈줄 끊으면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사냐? 응? 여보,
제발 화 좀 풀어. 저는 이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끄러워. 5년이야. 나한테 쥐꼬리만 한 월급 갖다 주면서 시가에 매달 300만 원 뜯길 때마다 넌 나한테 무조건 참아달라고만 했지? 그 알량한 효도 이제 내 돈으로 네가 직접 해. 난 이제 이 쓰레기 같은 구덩이에서 나갈 거니까.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지원아 내 새끼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몸에서 냄새가 나서 이런 험한 꼴을 보는구나. 제발 그만해라. 엄마는 정말 다 괜찮아.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미안해하지 마. 저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앞에서 우리 엄마가 왜 고개를 숙여? 아버지, 어머니, 갑시다. 이런 더러운 데서 밥 먹지 말고 우리끼리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가요. 어서요. 아버지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로비를 나섰죠.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야, 윤지원, 너 거기 안 서? 당장 돌아와서 내 카드 살려내지 못해. 야, 이년아, 천벌을 받을련. 너 내 아들 돈 한 푼도 못 챙기고 길바닥에 나 앉을 줄 알아라. 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발신인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무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식당 간판을 보며 저는 오래 참아온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23통, 39통, 62통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봄에 치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강남에 2억 5천짜리 전셋집을 통째로 마련해 주셨죠. 아버지가 통장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시댁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집은 아빠가 해준 거니까 기죽지 마. 저는 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얼음을 깨고 얼마나 많은 생선 괴짝을 나른 손인지 저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민수는 결혼식 이튿날부터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지원아, 우리 엄마가 좀 서운해 하시더라. 아들 결혼시키는데 사돈댁이 너무 앞서 나갔다고. 저는 파스타를 돌돌 말다 말고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앞서 나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민수가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우리 엄마 체면도 있잖아. 주변에서 다 물어본대. 그래서 엄마가 그냥 아들이 집을 해왔다고 얘기하셨나 봐. 저는 손에 쥔 냅킨을 구겼습니다. 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마련해 주신 건데. 이민수가 손을 저으며 저를 달랬습니다. 지원아, 뭐가 어때? 어차피 우리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엄마 체면만 좀 세워드리자. 응. 저는 그 말에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첫 달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목소리는 살가웠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가, 우리 민수 결혼시키느라 이 엄마도 이래저래 나가는 데가 많다. 아들한테 얘기해서 다달이 300씩만 붙여주면 좋겠는데. 저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300만 원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맞니? 우리 집안격에 맞게 살려면 그것도 빠듯한 거야. 네가 벌이가 좋다며. 시어미 좀 챙기는 게 뭐가 어렵다고. 저는 그 밤에 이민수에게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민수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죠. 지원아, 나 월급이 얼만지 너도 알잖아. 세금 떼고 카드값 내면 남는 것도 없어.
네가 좀 여유 있으니까 그것도 못 해줘. 이민수, 나는 네 부모님한테 300씩 매달 드릴 만큼 여유롭게 사는 사람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안 사셨어. 이민수가 리모컨을 소파에 툭 던졌습니다. 꺼봐. 결국 그거네. 네 부모님, 우리 부모님. 결혼했으면 다 한 식구지 뭘 나눠. 한 식구니까 하는 소리야. 어머님 씀씀이가 어떤지 몰라서 그래. 이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지원, 네가 나보다 잘 벌잖아. 그럼 좀 양보해. 남자 자존심 좀 세워주면 안 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 달부터 시어머니 통장으로 300만 원이 꼬박꼬박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지갑에서 백화점 VIP 카드를 슬쩍 뽑아가셨습니다. 발따는 시가에 김치를 담그러 갔던 어느 날이었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절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홈쇼핑을 보시다가 슬쩍 제 옆으로 오셨죠. 아가, 네 그 백화점 카드 있잖니. 등급 높은 거. 저는 손을 씻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어머님. 왜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다음 주에 모임 있는데 라운지 좀 써야겠다. 카드 좀 빌려줘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드렸죠. 그 카드는 그날 이후로 제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 결제 명세서가 날아왔을 때 저는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450만 원짜리 명품 가방, 120만 원짜리 스카프, 호텔 뷔페 12번. 저는 명세서를 들고 시가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거울 앞에서 자세를 잡고 계셨죠. 어머님, 이 카드 명세서 좀 보세요. 이번 달만 800이 넘게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꾸하셨습니다. 아가, 네가 장사해서 번 돈, 이런 데 안 쓰면 언제 쓰겠니? 시험이 좀 꾸미고 다니는 게 뭐 어때서? 어머님, 이건 제가 회사 운영하려고 확보해둔 돈이에요. 명품 사시라고 드린 카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저를 획 돌아보셨습니다. 뭐? 회사 돈. 얘가 지금 나한테 회사 돈 얘기를 왜 해? 네가 대표면 네 돈이지 그게 회사 돈이니.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그때 이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이민수, 뭐라고 말 좀 해봐. 이민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시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엄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게 좀 놔둬. 얼마나 사신다고. 지원이 네가 좀 마음을 크게 먹어. 응. 새벽 3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희 아버지는 노량진 시장에서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계실 시간이죠. 어머니는 고무장갑 안으로 스며드는 물기에 손이 부풀어 오르는 걸 참으며 갈치배를 따고 계실 겁니다. 그 두 분이 새벽잠을 줄여가며 벌어들인 돈. 그 돈이 지금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으로, 골프 라운딩 그린피로, 친구들과의 호텔 뷔페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죠. 이듬해 봄 시가에서 저녁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셨죠. 아가, 다음 달에 재산세 나오는 거 알지? 이번엔 좀 많이 나올 것 같더라. 저는 국그릇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재산세는 시가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리셨습니다. 어머, 얘 좀 봐. 그럼 이 늙은 시어미가 무슨 돈으로 그걸 내니? 네 시아버지 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이민수가 옆에서 제 밥그릇에 반찬을 얹으며 웃었습니다. 지원아, 뭐 크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좀 도와드리자. 어머니 아버님 사시는 집인데. 이민수, 지난달에도 어머님 건강검진 비용 140만 원 내가 냈어. 그 전달엔 아버님 골프채 세트도 내가 결제했어. 이번엔 재산세까지.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상 위에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윤지원, 지금 시어미 앞에서 그동안 쓴 돈을 세는 거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른한테 돈 얘기를 그렇게 조목조목해. 시아버님이 헛기침을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민수가 제 옆구리를 툭 쳤죠. 지원아, 그만해. 어머니 화나셨잖아. 저는 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재산세는 제가 처리할게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표정을 풀며 다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이렇게 살가워야지. 우리 지원이가 알고 보면 참 착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이민수는 조수석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에 걸릴 때마다 백미러 속 제 얼굴을 힐끔거렸죠. 눈밑이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5kg이 빠졌더군요. 회사에서는 직원들 월급 챙기고 거래처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집에서는 시가 뒷바라지에 등골이 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 재무 담당 이 실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실장님, 죄송한데 이 시간에 저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이 실장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죠. 제 개인 자금 흐름 좀 정리해서 표로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2년간 시가로 나간 돈 전부 다요. 이 실장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창문마다 노란불이 켜져 있었죠. 저 창들 안에서는 어떤 며느리가 무슨 마음으로 밤을 새우고 있을까? 저는 커튼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실장님이 건넨 표에는 2년간 시가로 흘러들어간 총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오래오래 들여다봤죠.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서글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갈라진 손톱이, 어머니의 부어오른 무릎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저는 그 표를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종이가 제 방패가 되어줄 날이 오리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시누이 이민정이 미국에서 짐을 싸들고 돌아온 건 그 다음 해 초여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간 사람은 물론 저였죠. 이민수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발을 뺐고 시아버님은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시느라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셨죠. 결국 공항에 홀로 나가 캐리어 4개를 카트에 싣고 있는 시누이를 발견했습니다. 민정 씨, 오랜만이에요. 여기에요. 시누이가 저를 훑어보더니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습니다. 언니. 오빠는 안 왔어. 민수 씨는 회식이 있어서요. 어머님이 저보고 나가라고 하셔서 왔어요. 시누이가 코를 찡그리며 캐리어 손잡이를 저에게 밀어줬습니다. 트렁크에 실어줘. 무거워. 시누이는 뒷좌석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창문을 열었죠. 차가 강변북로를 타자마자 시누이가 제 옷차림을 힐끔거렸습니다. 언니, 그 티셔츠 뭐야? 촌스러워 죽겠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민정 씨, 오자마자 그런 얘기부터 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언니는 옷 좀 사 입어.
우리 오빠 체면도 있는데. 백미러로 신우이의 얼굴을 흘낏 봤습니다. 새하얀 얼굴에 붉은 립스틱을 진하게 바른 29의 여자였죠. 29이면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야 하는 나이라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미국에서 6년을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놀다 왔죠. 학위 하나 손에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귀국 파티는 시가 근처 호텔 뷔페에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인들 12명을 부르셨죠. 계산서는 물론 제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140만 원이 넘게 나왔죠. 저는 두 번째 접시를 뜯어가는 척하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서 있었죠. 그때 신우이가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부탁이 하나 있는데. 신우이가 립스틱을 다시 바르며 거울 속 저를 봤죠. 뭔데요? 나 오피스텔 하나 얻으려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답답해서 못 있겠어. 보증금 5천이면 되는데. 언니가 좀 해줘.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민정 씨,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언니 지금 나한테 안 된다고 한 거야. 저도 회사 굴리려면 자금이 필요해요. 게다가 오빠는 대기업 다니는데 왜 저한테 부탁하세요? 오빠한테 얘기하세요. 신우이가 립스틱 뚜껑을 딸깍 닫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오빠가 무슨 돈이 있어. 결국 언니가 다 굴리는 거잖아. 이 정도도 못 해줘. 언니는 참 인색하다. 신우이가 화장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이 초췌하게 늙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뒤였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새벽 1시에 집으로 돌아왔죠. 이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죠. 그때 서재 문틈 사이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민수가 서재 불을 켜놓고 잠든 모양이었죠. 저는 불을 끄러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흰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죠. 겉면에는 은행 이름과 대출 담당자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죠. 봉투를 열어보고 싶은 마음과 열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결국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류 첫 장에 찍힌 대출 금액이 5천만 원. 차주 이름은 이민수. 용도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새벽 2시, 창밖은 검게 가라앉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민수가 출근하자마자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출 담당자에게 여러 번 확인을 거쳐 이민수의 통장에서 신우이의 통장으로 5천만 원이 그대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민수를 식탁 앞에 앉혔죠. 이민수, 서재에 있는 은행 서류 봉투. 그거 뭐야? 이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를 냈죠. 그거. 지원아. 그건 그냥 5천만 원. 네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민정 씨한테 넘긴 거 다 알아. 은행에 확인했어. 이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원아, 네가 안 해준다니까 어떡해. 민정이가 눈물로 매달리는데 오빠가 돼서 어떻게 모른 척해.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모른 척? 네가 대출을 받아서 5천을 넘겼다고. 네 월급으로 그 이자 감당이 돼. 이민수가 눈을 피하며 우물거렸습니다. 이자는 어떻게든 되겠지. 급하면 지원이 네가 좀 도와주면 되잖아.
저는 그 순간 식탁을 붙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국 그 돈 나한테 다시 받아내려고 네 이름으로 받은 거네. 그거지. 이민수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이민수가 들을까봐 손등을 입에 대고 울었죠. 그 배신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회사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회사에 매달 2억씩 결제하던 대형 프랜차이즈 하나가 부도가 난 겁니다. 그날 아침 이 실장님이 창백한 얼굴로 대표실로 뛰어들어오셨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남강식품 어제 부도 처리됐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다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커피가 서류 위로 쏟아졌죠. 이 실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강식품이요. 저희한테 넘겨야 할 대금이 지난달 결제분 포함해서 4억 8천입니다. 이번 달 것까지 하면 6억이 넘습니다. 저는 서류에 번져가는 커피 자국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직원 월급날이 나흘 뒤였고 거래처 대금 지불일이 일주일 뒤였죠.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가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홈쇼핑을 보고 계셨죠. 어머님, 저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가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이며 저를 힐끔 봤습니다. 뭔데? 얘기해봐. 저는 소파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당장 2주만 어떻게든 버티면 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지. 시어머니가 몸을 벌떡 일으키셨습니다. 뭐? 얘가 지금 시어미한테 돈 얘기하러 온 거니? 우리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별소리를 다 듣네. 그때 이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민수를 올려다봤죠. 이민수,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좀 더 뚫어줘. 2달만. 2달만 버티면 다른 거래처로 메꿀 수 있어. 이민수가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저었습니다. 지원아, 지금 나한테 그런 부탁을 왜 해? 회사는 네가 대표잖아.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예. 너 사업하면서 위기 한 번 안 오는 게 어딨니? 네가 잘난 척 대표 자리에 앉아서 해먹었으니까 이럴 때도 네가 감당해야지. 왜 우리한테 불똥이야?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이만 갈게요. 시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발밑이 푹 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닥을 짚고 잠시 숨을 골랐죠. 가로등이 노랗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어 화면을 켰죠. 잠금 화면에 저희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갈라진 손과 어머니의 부어오른 손가락. 저는 그 사진을 오래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죠. 이 지긋지긋한 사람들 곁에 더는 머물지 않겠다. 저는 사진 속 부모님을 향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일어설 것이라고요. 부도 소식을 듣고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거래처 명단을 넘기고 있었죠. 직원들을 다 퇴근시키고 나면 사무실이 얼마나 넓게 느껴지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아침부터 23군데의 은행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돌아온 답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윤 대표님, 마음은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어렵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15층 아래로 새벽도로가 텅 비어 있었죠. 저 아래로 그냥 뛰어내리면 어떨까?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저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얼음 위에서 30년을 버티며 저를 키워주셨는데 딸이 그렇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뜨거운 커피를 한 잔 새로 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죠. 아버지가 물려주신 손때 묻은 검은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30년간 거래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첫 장부터 한 명 한 명 이름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이름 앞에서 손끝이 멈췄죠. 박상철 회장. 저희 아버지가 노량진에서 좌판을 펼 때 갓 30의 젊은 도매상이던 박 회장에게 처음으로 새벽 물건을 대주셨던 인연이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매장이 200개가 넘는 대형 한식 프랜차이즈의 회장이 되신 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회장님이 계신 강남 사옥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비서실에서 예약이 없으면 뵐 수 없다며 저를 막았죠. 윤정호 씨 딸이라고만 전해주세요. 노량진 윤정호. 비서가 잠시 미심쩍은 얼굴로 저를 훑어보다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벌컥 열리며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나오셨습니다. 자니가 정호 형님 딸이라고. 박 회장님이 안경 너머로 저를 오래 살펴보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어이구야. 자네 눈매가 형님을 그대로 빼닮았네. 안으로 들어와. 회장실 소파에 마주 앉아 박 회장님이 직접 차를 따라주셨죠. 자네 아버지 요즘 어떠셔? 무릎은 좀 괜찮으시고? 네, 회장님. 아직도 새벽 3시면 시장 나가세요. 무릎이 시리다고 하시면서도요. 박 회장님이 껄껄 웃으며 무릎을 치셨습니다. 그 양반은 죽어야 그 새벽 시장을 놓을 게야. 나도 처음 좌판 열었을 때 형님한테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몰라. 물건값 늦게 줘도 한 번을 안 재촉하시더라고. 저는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찻잔을 들어 목을 축이고 다시 입을 열었죠. 회장님, 사실 오늘 뵈러 온 이유가 있어요. 말해봐. 내가 뭐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저는 어제 정리해온 회사 재무자료를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남강식품부도로 저희가 6억 정도 물렸어요. 당장 2주 안에 직원 월급이랑 거래처 대금이 나가야 하는데 은행은 다 막혔고 회장님께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박 회장님이 안경을 벗으시고 서류를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회장실 안이 조용해졌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시던 회장님이 안경을 다시 쓰시며 저를 보셨죠. 자네, 이 회사 10년째 굴리고 있지. 네, 회장님. 납품 지연 한 번도 없었고 반품 사고도 다른 데보다 3분의 1 수준이라고 들었어. 그 얘기 우리 구매팀장이 지난달에도 하더군. 저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회사 알고 계셨어요. 박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웃으셨습니다. 내가 왜 몰라. 자네 아버지 딸이잖아. 그리고 우리 프랜차이즈가 지금 식자재 납품처 하나로 통일하려고 반년째 알아보던 중이었어. 자네 회사 이름이 2번이나 후보에 올랐지. 박 회장님이 서류를 덮으시며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윤 대표, 우리 매장 212개. 그 식자재 전량 자네 회사에 맡기고 싶은데 어떤가?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찻잔을 들다가 손이 떨려 다시 내려놓았죠. 회장님, 그건 너무 큰 규모예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자너의 아버지가 그러셨지. 규모는 사람이 만드는 거지. 사람이 규모에 눌리면 안 된다고. 자니가 정호 형님 딸이면 충분히 감당해. 박 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비서를 불러 계약 초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선급금 10억이 사흘 안에 저희 회사 통장으로 들어올 거라고 하셨죠. 저는 회장실을 나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을 붙잡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서 낚시 도구를 손질하고 계셨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마루 끝에 걸터 앉으며 아버지 옆에 기대었죠. 어이 왔냐?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버지, 오늘 박상철 회장님 뵀어요. 아버지의 손이 낚시 도구 위에서 멈췄습니다. 박 회장, 그 상철이 말이냐? 어떻게 그 친구를 네가? 아버지 수첩 보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회장님이 저 알아보시고 우리 회사에 큰 계약을 주셨어요. 200매장 전량 납품이에요. 아버지가 낚싯대를 내려놓으시고는 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두툼한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쓸어주셨죠. 우리 지원이 고생 많았다. 아빠는 네가 그렇게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아버지의 손끝이 제 이마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깨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았죠. 그동안 이민수 앞에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안 참을 거예요. 아빠가 얼음 위에서 번 돈을 그 사람들한테 더 못 갖다 바쳐요. 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아빠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해도 다 편이야. 시가 때문에 우리 눈치 볼 거 하나도 없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오셨죠. 저녁 먹고 가라. 오늘 네가 좋아하는 조기 구워놨어. 저는 그날 밤 친정에서 오랜만에 배부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발라주시는 조기 살점을 받아 먹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했죠. 다시는 이 밥상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고요. 박 회장님과의 계약이 체결되고 나흘째 되던 날 선급금 10억이 회사 통장에 찍혔습니다. 저는 그 즉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밀린 거래처 대금을 정리했죠. 사무실 공기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이 실장님이 대표실로 들어와 결제판을 내려놓으시며 웃으셨죠. 대표님, 이번 달 매출 예상치 뽑아봤는데요. 이대로만 가면 작년 연매출을 이번 분기 안에 넘길 것 같습니다. 저는 결제판을 넘기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실장님, 이번 기회에 물류 창고 하나 더 늘리려고요. 인천 쪽에 자리 알아봐 주세요. 네, 대표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실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민수 씨한테서 회사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대표님 개인 휴대폰을 안 받으신다고 급한 일이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결제판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이 실장님, 앞으로 이민수 씨 전화 오면 무조건 부재중 처리하세요. 회사 관련한 일 아니면 절대 저한테 연결하지 마시고요. 이 실장님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 실장님이 나가시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사무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아 있었죠. 저는 창턱에 손을 얹고 그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5년간 이렇게 편안하게 아침 햇살을 마주한 적이 있었나 싶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액정에 이민수 이름이 떴죠. 저는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새로 들어온 계약서 뭉치를 펼쳤습니다. 박 회장님과의 계약 이후 6달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죠. 직원은 40명에서 72명으로 늘었고 인천에 새 물류 창고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가 넘어야 퇴근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해 쓰는 몸이 아니라 저와 저희 부모님을 위해 쓰는 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이 실장님이 대표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대표님, 경제주간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요. 저는 결제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요? 어디 주간지요? 주간경제지원인데요. 이번 호 특집이 여성 중견기업 대표 특집이랍니다. 대표님을 표지 인물로 하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잠시 볼펜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 실장님, 잡아주세요. 대신 조건 하나만 붙여주세요. 저희 아버지 인터뷰도 같이 실어달라고요. 노량진 시장 사진도 함께요. 이 실장님이 활짝 웃으셨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인터뷰가 실린 잡지가 나온 날, 저는 10권을 사서 친정으로 갔죠. 어머니가 표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표지 속에는 감색 정장을 입은 제 옆에 낡은 시장 앞치마를 두른 아버지가 나란히 서 계셨죠. 우리 지원이가 이렇게 신문에 다 나오고, 아이고, 네 아빠 얼굴이 반들반들하네. 아버지는 잡지를 보시더니 코를 훌쩍이셨습니다. 이거 시장 사람들한테도 좀 돌리자. 상철이한테도 한 권 갖다 줘라. 저는 그날 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 속초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닷가 앞에 있는 최고급 리조트를 통째로 예약했죠. 어머니가 로비에 발을 들여놓으시더니 저를 툭 치셨습니다. 지원아, 여기 하룻밤에 얼마니? 엄마는 이런데 처음 와본다.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부터 3일간 엄마 아빠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로비 소파에 앉으시며 무릎을 두드리셨습니다. 이거 무릎 시린 것도 다 낫겠다. 여기 앉아만 있어도 이거.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그 굳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살이 붙어 있었죠. 저는 그 손을 오래오래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2박 3일이 흐른 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하나 물어봐도 되니? 뭔데요, 엄마? 어머니가 조수석에서 저를 힐끔 보시더니 목을 가다듬으셨습니다. 민수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낸다니? 통 얘기가 없어서. 저는 앞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죠. 엄마, 저 그 사람이랑 정리하려고요. 뒷좌석에 아버지가 자세를 바꾸시는 기척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죠. 엄마 아빠는 네 결정에 뭐라 안 한다. 네가 살 인생이니까 네가 정해. 대신 네 마음 다치지 않게 네가 네를 잘 챙겨. 네, 엄마. 아버지가 뒷좌석에서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한마디만 하자. 사람은 지 밥벌이는 지가 해야 한다. 남의 밥그릇 넘보는 사람하고는 오래 살게 못 돼. 그 집안이 지금까지 우리 지원이한테 뭘 했는지 아빠가 다 지켜봤어.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룸미러로 아버지의 눈을 잠깐 마주쳤죠. 아버지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로 저는 이미 힘을 다 얻은 셈이었죠. 서울로 돌아온 저녁 회사로 이민수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이 실장님이 아니라 대표실 직통 번호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원아. 나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얼마나 걸었는지 알아? 이민수의 목소리는 6달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낮고 살가운 톤이었죠. 이민수, 용건만 얘기해. 지원아,
뭘 그렇게 차갑게 굴어. 우리 부부잖아. 사실은 엄마가 네 걱정을 너무 하셔서 잡지에 나온 거 보시고 눈물까지 흘리셨어. 저는 볼펜을 책상 위에 톡톡 두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왜 우셨는데? 우리 지원이 대견하다고. 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크게 될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어머니가 못 알아봤다고 미안해 하시더라고. 저는 그 말에 하마터면 실소를 흘릴 뻔했습니다. 이민수, 우리 집으로 매달 나가던 300만 원이 끊긴 지 6달째지. 어머님이 우신 게 나 때문인지 그 돈 때문인지 네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민수가 잠시 말을 잃었죠. 그러다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원아, 명절이 다가오잖아. 이번 추석에 다 같이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오해 좀 풀자. 어머니도 네 얼굴 보고 싶어 하시고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저는 볼펜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 명절에 봐.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녁 8시에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이 실장님을 대표실로 부르셨습니다. 이 실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네, 대표님. 저희 회사 법무 자문 맡아주시는 김 변호사님 계시죠? 그분 연락처 좀 주세요. 개인적으로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이 실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대표님.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실장님이 나가시고 저는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에는 2년 전 정리해둔 작은 명세서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반듯하게 펼쳤습니다. 지난 5년간 시가로 흘러들어간 돈의 액수는 그 사이 2억 8천만 원까지 불어나 있었죠. 저는 옆에 새 서류철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민수가 개인 대출을 받아 신우이에게 넘긴 5천만 원의 은행 기록, 시어머니가 제 카드로 결제한 명품 내역서 2년치, 그리고 시가 식구들이 지난 5년 동안 저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 녹음 파일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조용히 닫으며 창밖을 봤죠. 어둠이 서서히 도시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 변호사님이 회사로 찾아오셨습니다. 40대 후반의 침착한 여성 변호사였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김 변호사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윤 대표님, 이 자료 정말 대표님이 직접 정리하신 겁니까?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시며 눈이 커지셨습니다. 네. 2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뒀어요. 김 변호사님이 안경을 벗으시며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가 이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어떤 소송으로 가도 대표님이 유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새벽 시장에 나가면 물건은 좋은 놈만 챙기고 상한 놈은 그날 바로 버려야 한다고요. 놔두면 옆에 있는 좋은 물건까지 다 상하니까요. 김 변호사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까요, 대표님? 이번 추석? 그 자리에서 정리할 거예요. 김 변호사님은 그 이후에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혼 소장, 자금 반환 청구, 명예훼손 대비까지 다 준비만 해두시고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완벽하게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나가시고 저는 대표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잡지 표지를 바라봤죠. 표지 속에 저와 아버지가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의 손끝을 살짝 얹었죠.
아버지의 얼굴 위에서 손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아빠, 딸이 이제 진짜로 아빠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볼게요. 창밖에서 가을 저녁의 서늘한 바람이 사무실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소리를 오래오래 들으며 서 있었죠. 전화기 옆에 놓인 달력에는 추석 당일에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명절 로비에서 판을 뒤엎고 돌아온 지 나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회사에 도착해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그때 이 실장님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대표실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대표님, 방금 등기 도착했는데요. 법원 소인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봉투를 받아들었죠. 겉면에 이민수의 이름과 소송 대리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어 서류를 펼쳐보았죠. 이혼 소송이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12억. 저는 서류를 든 손이 잠시 굳었지만 이내 피식 웃음이 났죠. 이 실장님, 김 변호사님한테 이거 오늘 오전 중에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오후에 저랑 미팅 잡아주시고요. 이 실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살피셨습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거예요. 이 정도 뻔뻔함은 있어야 이민수답죠. 이 실장님이 밖으로 나가시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민수는 저에게서 5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기 어머니 카드값 내주던 며느리, 매달 300씩 꼬박꼬박 붙이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그만큼 만만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저는 창유리에 이마를 살짝 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 잘못 봤다는 걸 이제 알려줄 참이었죠. 그날 오후 김 변호사님이 회사로 오셨습니다. 소장을 훑어보시더니 안경을 벗으시며 헛웃음을 터뜨리셨죠. 윤 대표님, 이 소장 완전히 무리수예요. 결혼 전 대표님 명의로 형성된 재산에까지 손을 뻗는 거예요. 심지어 회사 지분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김 변호사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면 돼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철을 펼치시며 웃으셨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신 자료가 있잖아요. 이거면 오히려 저희가 유책 사유로 상대편을 몰아붙일 수 있어요. 반소를 넣어서 위자료를 청구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을 했죠. 그때 대표실 문이 다시 열리며 이 실장님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대표님, 잠깐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실장님이 노트북을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화면에는 지역 맘카페 게시판이 열려 있었죠. 글 제목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습니다. 남편 재산 갈취하고 시부모 길거리로 내쫓은 며느리 이야기. 저는 마우스를 잡고 글을 아래로 내려봤습니다. 글 안에는 제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회사 이름과 제품 사진까지 함께 걸려 있었죠. 글쓴이의 아이디는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문장 곳곳에서 시어머니의 말투가 그대로 묻어나왔습니다. 이 실장님, 이거 언제 올라온 거예요? 어제 저녁이요. 반나절 만에 댓글이 2,000개 넘게 달렸어요. 벌써 우리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비슷한 글이 3개나 올라왔고요. 지금 고객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글 내용은 이랬죠. 며느리가 시부모 생활비 300만 원을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려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쓰러졌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붓고 명절상을 뒤엎었다. 며느리가 남편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시누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저는 마우스를 놓으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거 시어머님이 올린 게 확실해요.
문장이 통째로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던 말이에요. 김 변호사님이 화면을 캡처하시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모든 조치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갑니다. 이건 명예훼손이고 사업 방해입니다. 오늘 안에 형사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회사 거래처 두 곳에서 연이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실장님이 수화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대표실로 뛰어들어오셨죠. 대표님, 서울 강북지점 세 곳이 계약 재검토를 요청해 왔어요.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본사 방침상 어쩔 수 없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이 실장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 실장님, 흔들리지 마세요. 사실을 밝히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희 물건이 좋으니까요. 이 실장님이 눈시울을 붉히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뒤에 있으니까 대표님 힘내세요. 이 실장님이 나가시자 저는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을 넘게 쌓아온 회사 이름이 하루아침에 흙탕물에 담기고 있었죠. 그 흙탕물을 뒤집어 씌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5년간 며느리라고 부른 여자의 시어머니라니. 저는 눈을 뜨고 서랍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 2년간 시가에 갈 때마다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녹음기였죠. 새벽 2시,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녹음 파일을 하나씩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예, 지원아. 네 어미 아비가 시장 바닥에서 갈치나 팔았지. 뭐 대단한 걸 했다고. 그 돈 좀 우리 집에 흘려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까워. 우리 민수가 네 같은 애랑 결혼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어디 감히 시어미한테 눈을 풀하려. 카드 좀 쓴 게 뭐 대수야. 네가 벌어서 나 좀 챙기는 게 며느리 도리지. 우리 집안격 떨어뜨리지 말고 조용히 있어. 저는 녹음기를 정지시키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5년간 제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팠는지 새삼 실감이 났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상황별로 20개가 넘는 파일이 목록으로 떴죠. 저는 그 파일들을 하나의 폴더에 모아 김 변호사님께 새벽 3시에 메일로 보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김 변호사님한테서 답신이 왔죠. 윤 대표님, 이 정도면 재판장에서 판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오후에 소송 대리인 접수 완료하고 시어머님 형사 고소장도 함께 넣겠습니다. 그날 낮에 이민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이번엔 받았죠. 지원아, 우리 진짜 이렇게까지 가야겠어. 엄마가 밤새 우시더라. 인터넷에 글 올린 거 자기가 다 취소하겠다고 하셔. 저는 볼펜을 책상 위에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민수, 취소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야. 그 글 이미 5만 명이 넘게 봤어. 나 회사 계약 2건 날렸어. 이민수가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원아, 지금이라도 소송 취하하고 우리 예전처럼 살자. 응. 엄마도 앞으론 절대 네 부모님 얘기 안 하실 거야. 내가 약속할게. 저는 그 순간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민수, 네가 나한테 지난 5년간 몇 번을 약속했는지 알아. 참아달라, 조금만 양보해줘. 시간 지나면 나아진다. 그 말들 다 어떻게 됐어? 지원아, 이민수, 지금부터 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지 마. 할 얘기 있으면 김 변호사님한테 하고 네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전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저는 이 실장님을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이 실장님, 오늘 저녁에 저희 회사 공식 입장문 하나 올리려고요. 네.
어떤 내용으로요? 거창하게 반박하지 말고 담담하게 사실만 정리해서 올려요. 지난 5년간 시가에 지원한 금액, 어머님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남편이 개인 대출 받아서 시누이한테 넘긴 자금 흐름까지 다 팩트로만요. 이 실장님이 잠시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대표님, 이렇게까지 다 공개하시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실장님, 저희가 파는 건 식자재예요. 사람 먹는 물건이에요. 저희 회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사람들이 못 먹어요. 그럼 저는 정직한 걸로 승부를 봐야죠. 아버지가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이 실장님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녁 8시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리겠습니다. 이 실장님이 나가시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셋이 속초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버지는 활짝 웃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끄러운 듯 손을 입가에 대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진 유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았죠. 잠시 후 다시 눈을 뜨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모아둔 서류 뭉치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그 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무거워. 아무리 흔들어도 안 넘어져. 창밖에서 오후의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등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치고 문을 열었죠. 법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이 올라간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죠. 밤사이에 온라인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향했던 손가락질이 하룻밤 사이에 방향을 바꾸었죠. 사람들은 입장문에 첨부된 통장 이체 내역과 카드 결제 명세서 사진을 보며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5년간 이체된 기록. 백화점 VIP 카드로 결제된 명품 가방 사진 10여 장. 이민수의 명의로 대출받아 시누이 통장으로 넘어간 5천만 원의 흐름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 실장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대표실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제 계약 재검토하겠다던 강북지점 3곳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3군데 다 다시 연락 왔어요. 계약 그대로 진행하겠다고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실장님, 다행이네요. 저희 물건 믿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표님, 새로 계약 문의 온데도 벌써 12군데예요. 정직한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랑 거래하고 싶다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실장님, 이번 일로 저희가 하나 배웠어요. 위기가 오면 숨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 서야 한다는 거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 실장님이 눈시울을 붉히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혼 재판 날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아버지가 사주신 감색 정장을 꺼내 입었죠. 법원 앞에는 김 변호사님이 미리 와 계셨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반대편 자리에 이민수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얼굴에는 파운데이션이 두껍게 발려 있었습니다. 이민수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돌렸죠. 저는 김 변호사님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서류철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이민수 쪽 변호사가 먼저 말문을 열었죠. 아내인 제가 시가에 대한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그로 인해 시부모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었다. 회사 지분과 부동산은
결혼 기간 중 축적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 그런 취지의 주장이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조용히 폈다 쥐었다 했죠. 이민수는 발표 내내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김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재판부에 올렸습니다. 지난 5년간 시가로 나간 자금 명세서, 이민수의 개인 대출 흐름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폭언이 담긴 녹취 자료, 그리고 이번에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허위 글의 캡처본까지. 재판장이 서류를 한참 넘기시더니 안경 너머로 이민수 쪽을 쳐다보셨죠. 원고, 이 자금 흐름에 대해 반박할 자료가 있습니까? 이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민수의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얼버무렸죠. 재판장님, 그 자료들은 저희 쪽에서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죠. 두 번째 재판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셨죠. 본 재판부는 이민수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혼의 유책 사유는 전적으로 이민수에게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민수는 윤지원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 2억. 우리 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2억을 내. 이거 판결 잘못된 거 아니야. 법정 경위가 시어머니를 자리에 앉히려 다가갔죠. 이민수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조용히 해.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이민수가 저를 붙잡으며 다급하게 매달렸죠. 지원아, 이건 아니잖아. 응,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이 판결 아니야. 저는 이민수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이민수, 5년 전에 상견례 자리에서 네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처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때 네가 어머니 말씀 좀 삼가시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지금 이 자리는 없었어. 이민수가 저를 붙잡던 손을 스르르 놓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계단을 내려갔죠. 계단 아래에서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에 잠시 얼굴을 묻었죠. 아버지가 제 등을 두어 번 두드리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딸. 아빠가 다 봤다. 그로부터 2주 뒤 시어머니가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소가 진행된 결과였죠. 저는 그날 이 실장님과 함께 경찰서 근처 카페에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죠. 윤 대표님, 시어머니 쪽에서 어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요. 합의하고 싶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저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합의 안 할 거예요. 이 실장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살피셨습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실장님, 제가 이 사람을 여기서 봐주면요. 앞으로도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 안 지고 사실 거예요. 지금 한번 제대로 법의 무게를 겪어봐야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을 더는 함부로 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김 변호사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합의 없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 앞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과 나오는 길이었고 시어머니는 아들 이민수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시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아가, 지원아, 이 시어미가 잘못했다. 응, 한 번만 봐줘라. 시어머니가 제 발을 붙잡으며 눈물을 쏟으셨죠. 이민수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 다 봐. 좀 일어나. 시어머니가 이민수의 손을 뿌리치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가, 내가 진짜 뭐에 씌었었나 봐. 네 부모님한테도 잘못했고 너한테도 못되게 굴었어. 다 이 시어미 잘못이니까 한 번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이 제 발등에 닿는 것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제가 사들인 다이아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저는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아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스쳐 지나갔죠.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이어졌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제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말씀하셨죠. 대표님,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으세요? 저는 김 변호사님을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후들거리지 않아요. 저는 5년 동안 저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경찰서를 나와 차에 오르자 김 변호사님이 마지막 서류 하나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윤 대표님, 이혼 확정 판결문입니다. 이걸로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아 조수석에 반듯하게 놓았죠. 차창 밖으로 늦가을의 바람이 낙엽을 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며 백미러를 힐끔 봤죠. 백미러 속에 비친 제 얼굴이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으며 도로 위로 부드럽게 차를 몰아나갔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한 달간의 해외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죠. 지중해를 도는 12개 도시 코스였습니다. 아버지는 배 위에서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갑판을 걸으셨죠. 어머니는 선상 뷔페에서 매번 접시를 2번씩 채워오시며 웃으셨습니다. 지원아, 네 아빠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손톱에 때가 하나도 없어. 저는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 손톱을 살펴봤죠. 어머니의 손톱도 오랜만에 매끈했습니다. 엄마, 손톱에 매니큐어 한번 발라보세요. 여기 승선하면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어요. 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웃으셨죠. 내 땅에 이 늙은 손에 뭐가 어울리겠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아버지가 옆에서 헛기침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원이 말이 맞다. 네 엄마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갑판 너머로 지중해의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 사이에 서서 그 바다를 오래 바라봤죠. 5년간 시가에서 며느리 노릇하느라 놓쳤던 시간들이 이 한 달 동안 조금은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좋은 국면에 접어들어 있었죠. 언론에서 정직하게 위기를 정면 돌파한 여성 대표라는 이미지로 저를 여러 번 다뤄주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고 신규 계약 문의가 매주 20건씩 들어왔죠. 이 실장님이 결제판을 들고 웃으며 대표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매출 마감했는데요. 저희 창사 이래 최고 매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실장님? 인천 창고 옆에 부지 하나가 매물로 나왔는데요.
확장하기 딱 좋은 자리예요. 저는 결제판을 넘기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실장님, 계약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번 확장은 미혼모 시설이랑 연계해서 인력 채용도 좀 하고 싶어요. 이 실장님이 눈이 커지셨습니다. 미혼모 시설이요. 네. 아이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저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요.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손 내밀 줄 아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이 실장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대표님, 저희 부서에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실장님이 나가시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초겨울 햇살이 사무실 유리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저는 그 햇살을 마주하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상처의 자리에서 남을 도울 힘을 얻는다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시장 바닥에서 받아본 무시와 제가 시가에서 받아본 무시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상처의 자리에 새로운 길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래처 저녁 미팅을 마치고 홀로 차를 몰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신호대기에 걸려 정차한 사거리에서 인도 쪽에 서서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낡은 점퍼에 목도리를 두른 마른 체구의 남자였죠. 저는 무심코 그 남자의 얼굴을 힐끗 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민수였죠. 대리운전 회사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명함을 받지도 않고 지나쳤죠. 이민수의 어깨가 초라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그때 신호가 바뀌었고 이민수가 무심코 제 차 쪽을 돌아봤습니다. 차창 너머로 저와 이민수의 눈이 잠깐 마주쳤죠. 이민수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이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명함을 놓쳤고 명함 다발이 인도 위로 흩어졌습니다. 이민수가 얼른 몸을 돌려 좁은 골목으로 도망치듯 뛰어들어갔죠. 저는 백미러로 그 뒷모습을 잠깐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엑셀을 밟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혼 판결 이후 이민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오늘 우연히 그 모습을 마주하고 나니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정심은 아니었죠. 그저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아버지 말씀이 다시 떠올랐을 뿐입니다. 저는 라디오를 켜고 조용한 클래식 채널에 맞췄죠. 그 음악을 들으며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원아, 네 아빠가 오늘 낮에 시장 어귀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대. 무슨 얘기요, 엄마? 어머니가 잠시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살던 그 큰 집, 얼마 전에 경매로 넘어갔대. 지금은 인천 쪽 반지하 월세방에 사신다더라. 네 시누이는 미국 유학 그만두고 돌아와서 편의점 야간 알바한다고 하고. 저는 잠시 말없이 수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시 말씀하셨죠. 지원아, 엄마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말이야. 네 마음이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미리 해두려고 그러는 거야. 절대 흔들리지 마.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가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가 다 기억하고 있어. 저는 수화기를 꼭 쥔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안 흔들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 그 사람들 신경 안 써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로 걸어갔죠. 겨울밤의 도시 불빛이 창밖으로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새로 내려
창가 소파에 앉았죠. 탁자 위에는 이번 주에 받은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 시설에서 보내온 편지였죠. 편지 안에는 아이 손바닥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들여다봤죠. 어린아이의 5손가락이 삐뚤빼뚤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큰 손바닥이 하나 더 있었고요. 아이 손바닥이 큰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겹쳐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림 위에 제 손바닥을 살짝 얹어봤죠. 따뜻한 느낌이 손끝에서 가슴으로 번져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이 실장님이 결제판을 들고 뛰어오셨죠. 대표님, 오늘 아침에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대표님을 올해의 여성 기업인 후보로 추천하고 싶답니다. 저는 코트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이 실장님, 감사한 일이지만 후보는 다른 분한테 양보해요.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네, 대표님. 이 실장님이 결제판을 놓고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 요즘 대표님 얼굴이 참 좋으세요. 편안해 보이세요. 저는 대표실 문 옆에 걸린 거울을 힐끗 봤습니다. 거울 속에 감색 정장을 입은 35의 여자가 서 있었죠. 5년 전에 저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도 옅어졌고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실장님이 나가시고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저 아래로 도로 위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침 출근길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매달리지 않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제가 걸어온 새벽 시장의 길 위에서 배운 대로 살아갈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잠시 바라봤죠. 아버지가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 아버지의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웃었죠. 오래 붙잡고 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로 말입니다. 창밖으로 초겨울의 맑은 햇살이 사무실 안가득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짧고 저에게는 참으로 길었던 세월이었죠.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해야 했는지 돌이켜보면 그저 아득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5년이 있었기에 저는 진짜 제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아버지가 새벽 얼음 위에서 저를 지켜주셨듯 이제는 제가 부모님의 남은 노후를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남의 피땀을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내 삶의 운전대는 오직 나만이 쥘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겨울이 와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성실함 하나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